자, 이번에 이제 남북 협상 관련된 거와 남북한 정부 수입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2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한국 문제를 미국이 이제 유엔에 상정했죠.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총회에서 그 결의가 났는데 그 결정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이고요. 그다음 외국군 철수 문제에 관련돼서는 소련은 미소 양군의 철수를 이제 주장했지만 미국은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어, 파견하고 정부 수립 후에 외국군을 철수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안이 가결됐죠. 그리고 이 안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유엔이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돼서 선거를 준비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련이 38도 이북 지역의 입국을 거부하죠. 이 임시위원단이 들어온 거를.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소련은 유엔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엔 총회에서 친미 국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측 주장이 이제 통과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구 비례에 따라 이제 하다 보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북한보다는 남한이 유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입국을 거부하니까 이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니까 그 당시 다시 이제 소총회를 결의해요. 그래서 그때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한 내의 단독 선거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선거 결정이 알려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익이나 그다음에 김구나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자익들은 그 당시 임시위원회 활동을 어, 이 파탄, 그다음에 그 파탄 내고 자익세 때 역량을 가시하기 위해서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남노당 주도의 이제 총파업과 민중투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규나 김규식 등 중도 우파 세력들은 불참선언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초대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되게 이제 중도파 세력들이 먼저 참여를 하지 않고 주로 한민당이나 이승만 계열 등이 많이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통일 독립 촉진회 통촉을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남한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는 이치 구국 투쟁, 남북 협상방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사삼 사건이 터지죠. 자, 이 사삼 사건이 04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배경을 보면 남한 내 단독 선거 반대, 미국 철수, 그다음에 어, 미군 철수, 그다음에 구구 테러 반대 등, 그러니까 미군 철수와 구구 테러 반대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때 구구 테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경찰이나 서북청년단이 있어요. 이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은 이제 주 북한에서 내려온 지주들의 자식들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북한의 토지 개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탄압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반공 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갱이라고 이제 보이면 다 때려잡는 아주 이제 포악한 집단들인데 이들이 제주도에도 와요. 그래서 제주도 와서 여러 가지 뭐 재물도 빼갖고 사람들 괴롭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흔들이 제주도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 경찰과 공무원의 부패 심화 등등 다양한 원인을 해가지고 이제 사설 사건이 나왔는데 발단은 1947년 3월 1일 날 기념식 때 군정경찰 발표로 희생자가 발생하고요. 제주도민이 파업하고 그때 이제 뭐냐면 이때 남노당이 또 개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1948년 4월 3일 날 자익세들 남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무장폭동을 이제 반발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점을 가지고 이제 4.3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우발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사태가 더 커지니까 여기에 이제 남노당이 개입해서 조직화돼서 4월 3일 날 사건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군정이 진압을 하고 그때 많은 이제 제주도민이 희생했는데 요때 미 군정 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군정과 이제 그 이승만 정부 초창기 때 이 제4.3 사건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제주민들이 학살당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대한 특별법을 그 당시 이제 1999년대에 공포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남북 협상을 볼게요. 자, 남북 협상은 곧 04년 기출하고 한번 그 18년도인가요? 예, 그때 한번 나온 것 같아. 18년도, 17년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남북 협상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배경을 보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이제 남북 통일 정부 수립 방안에서 이승만 한민당 중심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바뀌고 그래서 유엔으로 넘어가면서 단정 수립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이때 이제 김구와 김규식이 이제 뭐냐면 그 이에는 반대 투쟁을 하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이 남북 협상이 제안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남북 협상을 이제 주도했던 그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주도라고 보시면 되겠다. 김구식의 민족자주연맹하고요. 그 다음에 김구의 국민회의예요. 예. 그래서 이 비상국민회의가 이제 개칭되고 있는데 김구는 약간 이제 사항을 좀 지켜봤죠. 원래 이제 그 남 자화합작 할 때 비판적 지지를 해가지고 지진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참여는 하지 않았는데 이때 가서 이제 뭐냐면 남북한의 어떤 단독 정부 수립이 정해지니까 이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요. 김구하고 이제 예전에 이제 누구하고 친했냐면 그 김두봉하고 친했죠. 저 친구 사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김구가 김두봉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남북 협상을 볼까 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하니까 김두봉이 그 편지 내용을 김일성에게 알려주고 김일성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김 그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김구하고 김규식 등 남한 여러 단체들에게 우리 남북 협상하고 이제 초청장을 발행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호응해서 김규식과 김구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1차 남북 협상에 참여하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반대가 심했죠. 가봤자 소용없다. 이용만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구가 그냥 몰래 빠져나왔고 이제 북한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공포됐던 것이 뭐냐면 3천만 동포의 옥고함이라는 거예요. 남북 협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공포했던 건데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적인 통일적인 통일 정부를 어, 독립적인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에 있어서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사리사욕을 삼하여 국가 민족의 백년대를 그르칠 자가 있으랴. 마음속의 삼팔도선이 무너지고야 땅의 삼팔도선이 철폐될 수 있다. 예,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의 달성을 위해서 공동 분토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에 수호한다면 당장에도 재단을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빼고 쓰러지을정 일신의 구체한 안일에 취하여 단독 정부 수립하는 데 협력하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걸 공포하고 나서 남북 협상에 참여하게 되죠. 자, 보통 우리가 남북 협상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세 개의 협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제1차 남북 협상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답보자 연석회의. 풀네임이 길죠. 줄여서 남북 연석회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있고요. 요 관련돼서 이제 이름 쓰라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다음에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 어, 줄여서 약칭 남북 요인회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김회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단계를 거친 거예요.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남북 영석회의에서 뭘 논의했냐? 자, 남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국 군대 즉시 철수, 조선의 인민이 자기 손으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조선 정치 정세라는 결의서를 채택하고요. 그 다음에 단정반대 전국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결정하고 나서 이제 또, 요 여러 단체들이 모인 이제 대표자 회의를 또 개최했어요. 여기에 모였던, 대표자 회의를 남북 요인회담이라는데, 비슷비슷해요. 외국 군대 철수, 내전 방지, 임시정부 수립 및 통일적인 정부 수립 등을 골자로 남북 통일 정부 방안이 작성됐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핵심 그 여러 단체 중에 이제 그 핵심적인 단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김구와 김규식이 있었던 그 단체들 수장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이렇게 남한 쪽 두 개, 두 명, 북한 쪽 두 명.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 명의 이제 뭐냐면 그 영수가 참여했다 해서 사기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거의 이제 했고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트에서 연백평야의 수의조약 개방, 전력 송정 수사 응정 그러니까 앞에 했던 논의들을 같이 이제 하면서 플러스 된 논의들이야 여기. 예. 그래서 이제 결과 이제 이런 이제 상임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귀국하고 나서 남아 돌아오고 나서 그 공동 선언명서를 이제 공포했죠. 예, 김구와 김규식이. 그래서 이제 어느 게 나왔냐면 예전에 이게 기출 사료거든요. 요게 나왔어요. 남북 연석 회의. 그래서 여기 가르치고 이게 무슨 회의냐 이게 물어본 적이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 보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국 철수를 이제 중요 이제 뭐냐면 내용을 한 성명서를 공포하고요. 예. 그리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남북 지도자의 어떤 인식 차이로 실패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북한이 왜 이런 이제 뭐냐면 그 남북 협상을 제안했고 했냐 다 이유가 있죠. 일종의 북한도 그 당시 단독 정부 수립을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단독 정부는 이제 결정이 났어. 근데 자기가 이제 먼저 단독 정부를 이제 공식화시키고 그러면 좀 약간 명분이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해서 우리는 노력했는데 저쪽 남쪽에서 쟤도 이제 우리 노력에 호응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제 남북 협상을 이용했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남북 협상이 있어요. 예, 1차 우리는 보통 남북 협상하면 1차 남북 협상만 이제 생각하는데 2차 남북 협상이 있어요. 예, 좀 약간 존재감이 없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김구나 김규식 같은 이제 그 민족주의 기업은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남한 측은 참여하지 않고 주로 북한을 지지하는 사회주의 정당과 단체들만 참여했어. 예, 그래서 남한의 이제 그 민족주의 단체 그 대표자였던 김구식은 참여하지 않고 북한을 지지한 사회주의 정당과 단체만 참여했기 때문에 이 제2차 남북협상은 볼 의미는 없다. 예, 보통 이제 남북협상 하면 제1차 남북협상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이제 보죠.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50 단독 선거를 하죠. 그때 이제 198명의 재헌위원이 이제 선출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김구와 김규식 같은 중도 세력들,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는 불참하는 가운데서 한민당과 그 이승만 계열이 압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재헌 국회에서 이제 헌법을 제정 공포를 하죠. 그래서 헌법의 권력 구조를 보면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내각 책임제 요소가 결합돼 있고요. 단원제 국회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간선제 형태로 뽑죠. 간선제. 요번에 이 간선제 키워드가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재헌국회에서 뽑힌 대통령도 간선제였다. 그래서 국회에서 뽑는 거예요. 요 간선제는 국회에서 간선제 형태로 뽑았다. 그래서 누가 당선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승만이 당선됐죠.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이제 뭐냐면 선출됐다. 국회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밑에 이제 재헌호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추가해 놨어요. 이거 왜 추가해 놨냐면 그 각종 교과서에서 15년 개정 교과서에서 재헌호법 관련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올 것 같긴 해서 한번 추가를 해봤거든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헌법 전문이 나오죠. 거기 보면 유구한 역사 정통에 빛나는 우리의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여기 이제 뭐냐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헌헌법부터 우리는 계속 이제 임시정부 법통을 인정하는 것을 전문에 목을 박아놨어요.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 때인데 이승만 입장 때도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법통을 이제 삼아야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해야지만 자신의 어떤 정통성도 유지할 수 있죠. 한때는 또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잖아,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건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당기 4282년.
요즘 단기라는 것은 쓰지 않죠. 근데 한때는 그 이승만 정부 때 공식적으로 한번 썼어요. 예, 그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당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단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쓰자 해 가지고 이 단군 기년이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BC 2333년 동국통감에 보면 이제 단군 조선이 건립 연도가 2333년이잖아요. 거기에서 쭉 해서 1948년 계산을 해 보니까 4281년이 나오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뭐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뭐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1 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8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활동에서 노동자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권, 예, 노동 삼권이라고 하죠. 자유는 법률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예, 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눈여볼 게 뭐냐면 그 토지 분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는 농민들에 분배하여 그 분배 방법과 소유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있는데 후에 인제 이 재헌헌법에 의해서 법이 2개 만들죠.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그 법이 2개 만드는데 하나가 토지개혁법이 만 있고 그 친일청산과 관련된 그 법이 만들죠, 그 법이. 이거는 토지개혁과 친일 청산 관련된 법은 요 재헌헌법에 명시된 거예요. 그래서 재헌헌법에 의해서 명시됐고 그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87 조를 인제 보면요. 요거에 보면 이제 민주사회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상権주의적 어떤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그래서 공공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으로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뭐 자금을 좀 끌어들여서 공영식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라는 내용을 청명하고 있는데 여기 잘 살펴보시면 지금 뭐 몇 가지는 그 지금도 국가가 운영하고 있죠. 뭐 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수도 뭐 가스 이런 것들은 인제 국가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니 국가가 인제 그 관장하고 있죠. 수도 가스는 아니겠는데. 하여튼 뭐 전기나 수도나 뭐 이런 것들은 인제 그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사회민주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국민 경제 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요 산업에 대해서 국영제나 공영제 한도로 가는 민주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에 인제 여기 있고 이게 87 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101 조에 보면 반민족 행위 처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은 특별법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헌법에 의해서 두 가지 법이 토지개혁법과 친일청산과 관련된 반민족 행위 척벌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법이 후에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보가 이제 8월 15일 날 선포되죠. 그 유엔의 공인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는 인제 뭐냐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 말은 북한 정권은 인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야. 예. 자, 그리고 인제 정부가 수립되자 좀 있다가 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수 국방경비대 14연대 폭동이 나요. 예.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4연대 폭동 사건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인제 내용을 좀 보면요. 그 당시에 국방경비대, 국방경비대는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당시 인제 그 앞에 미 군정 때 만들어진 거야. 미 군정에서 인제 경찰 조직의 일환으로 국방경비대를 이제 만들었던 거고 이 국방경비대가 인제 국군이라고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 수립 직후이기 때문에 국방경비대 체제가 이제 계속 가서 인제 나중에 국군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때 국방경비대가 정부 수립 직후에 14연대가 폭동을 일으켰어요. 예. 그때 인제 국방경비대 안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익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자익들이 그 당시 막 침투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그 시기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방경비대는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 하나가 인제 뭐냐면 예전에 만주국 그다음에 일본에 군대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좀 만주군이나 일본군 군 장교들 출신들과
그다음에 독립군 계열들, 그다음에 좌빨들, 사회주의자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요런 14년대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배경 가정을 보면요. 그 당시 자익세의 성동으로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 및 단독 정부 수립 거부 등으로 여순 중대 주도의 14년대 군대 그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고요. 결국 이게 이제 순천까지 확대돼요. 순천까지. 그래서 이제 정부군에 진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일어났던 반란이다. 전라남도 그쪽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하여튼 근데 이게 인제 경상도까지 경상도 일부까지 인제 뭐냐면 그 확산이 돼 갖고 여기에서 몇몇 총격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 관련된 문제 쓸 때 "전라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썼는데 어떤 애가 인제 그 무슨 백과사전인가 이상한 백과사전 찾아 가지고는 보니까 인제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또 총격전이 일어났고 여기 또 비상계엄이 뭐냐면 일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인제 그 전라도에서만 전라도에서 확산됐다는 말은 틀렸다. 전라도 경상도도 확산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래 갖고 민원이 걸려왔어.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다가 결국에는 얘 말 들어서 재시험을 받긴 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긴 해. 경상도 지역이 전역으로 확대된 것도 아니고 그 일부 지역이고 그것도 몇 개 총격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전라도 그 여수 순천 지역 그 반란 그 전라도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그거 비등한 만큼의 경상도에서 확산된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넘어가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전라도 중심으로 인제 여수 순천 지역으로 전라도 중심으로 했고 그중에 일부가 뭐냐 경상도까지 일부 자녀 세력들이 넘어와서 좀 뭐냐면 총격전을 벌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요게 자극을 받아 갖고 또 무슨 사건까지 일어났냐면요. 대구 유경대 폭동 사건이 일어났어요. 음. 대구 유경대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폭동인데 요게 자극을 받아 가지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독립된 사건이긴 한데 요게 자극받아서 일어난 게 대구 유경대 폭동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4 년대 폭동이나 그러니까 대구 유경대나 그 당시 인제 그 군대 내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요. 한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8도선을 지켰던 부대가 두 개 부대 대대장이 두 명의 대대장이 자기 병력을 이끌고 월북한 상태예요. 개성에 그 주둔했던 그 대대인데 개성 그 당시 우리나라 땅이었죠. 그때 그 대개 자기 부대 원대를 이끌고 월북한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자익들이 이제 군대 내에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압된 후에 그 반란군인과 양민들은 빨치산을 조직하고 유격전을 벌였어요. 지리산을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 빨치산하고 계통이 달라요. 왜냐면 6.25 전쟁 직전에 이미 이제 그 빨치산들은 다 진압당하고 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빨치산들은 6.25 전쟁 과정에서 인제 그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계속 그 북한 넘어가지 못하다가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인제 뭐 길이 막혀 갖고 북한 넘어가지 못하고 지리산에 고립된 그 북한군들이 이렇게 조직한 것이 빨치산이잖아요. 요런 거와 인제 좀 다르다. 이거는 이제 이 빨치산은 6.25 전쟁 직전에 이미 다 진압한 상태였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각종 법과 단체를 만드는데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개헌법, 그다음 국민보도연맹, 학도호국당 이런 것들을 창설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보안법은 인제 자기 반대 세력들 정치인, 민중운동가를 구속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국민보도연맹이 있어요. 국민보도연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 국가보안법에 따라 자유운동을 하다가 전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목적으로 만든 반공단체. 그러니까 예전에 자익 경력을 했던 사람들 중에 잡혀 가지고 이제 자익을 이제 빨갱이 사상을 버리겠다 하면서 전향한 인물들을 모아 가지고 만든 그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인데 근데 실상을 보면 거기에 사회주의자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뭐냐면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일반 민들도 그냥 여기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 뭐 쌀도 주고 뭐도 주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가입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나중에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인제 그
정부가 철수를 하잖아요. 철수할 때 남쪽을 철수할 때 얘네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된 거야. 얘네들이 인제 놔두면 남겨두면 분명히 북한군과 협력하겠다 생각하니까 경찰이나 군인을 동원해서 이 국민보도연맹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대규모 학살을 하죠. 죽이고 인제 그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걸 국민보도연맹 사건인데 이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제 사회주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비록 정당한 사회주의자도 이렇게 식으로 이제 그 학살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학도단이 만들어졌다. 이 학도단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그 학 단체인데 주로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데리고 인제 이렇게 학도국단을 만들었어요. 주로 군사훈련을 시키고 평상시에는 또는 간제 행사 같은 것들 이런 데 동원되는 그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학도국단이고요. 이 학도국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인제 이승만 정부가 인제 붕괴된 후에 이 공화국 때 뭐냐면 없어지다가 다시 인제 유신 정권 때 다시 부활되죠. 그래서 요 학도국단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부 내에 있는 통제권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자익 계열의 이제 숙군 작업을 인제 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 사회 각 분야에서 공산주의를 권고하고 전향한 공산주의에 대한 통제를 가했고요. 그 과정에서 인제 군대 내에서 자익 계열들을 인제 잡아내서 대규모 총살을 하죠. 그때 많은 이제 자익 계열의 군인들이 죽게 되고요. 그때 인제 박정희도 걸려들었죠. 박정희도 그 당시 이제 자기 형의 영향을 받아 갖고 남로당의 인제 일종의 조직책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정희가 잡혀 갖고 인제 사형 구형까지 받았는데 사형에서 인제 뭐냐 감형이 됐죠. 무기징역 감형됐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는 식으로 나가게 됐죠. 그래 갖고 인제 이때 박정희가 자기가 살고자 자기가 인제 있던 동료들을 팔아 가지고 이제 그 살아남았다라는 설도 있고 근데 박정희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인제 예편이 돼요. 그래 갖고 이제 군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한강을 건너 가지고 부산 쪽으로 건너온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인제 빨갱이는 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에 남아서 저쪽 북한권에 이제 협력할 걸 생각했는데 한강을 건너 갖고 인제 뭐냐면 이렇게 부산에서 인제 돌아오고 부산에 온 걸 보고 박정희 좀 믿을 만해 가지고 다시 인제 장군으로 승격시켜 갖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박정희의 이제 빨갱이 경력 때문에 후에 인제 미국에서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 이거 이제 그 박정희가 이제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냐라고 인제 의심의 눈길을 줬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난 아니다. 그 예전의 일이고 나는 반공을 이제 뭐냐면 국시화하겠다." 하면서 미국의 어떤 이제 뭐냐면 의심을 좀 피해 보려고 반공을 상당히 강조했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학도호흡단이 있는데 요거 한번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건데 볼게요. 자 조직은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그러니까 인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각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을 단원으로 전국적인 규모를 조직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승만 시대 때 교사가 됐으면 이 학도국단에 들어가서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뭐 지휘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역할을 보면 단기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정치적 행사나 대중 집회에 동원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이게 불만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거 없애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4.19 혁명 이후에 해체됐다가 1975 년에 유신 정권 때 부활됐다. 예. 그래서 유신 정권 때 인제 부활된 내용들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고 그때 어떻게 대통령을 뽑았느냐. 통일주체국민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제 대구 6.25 폭동 사건 있죠. 여수 신천 반란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자익군민들이 일으켰던 봉기 사건이다. 자 그다음에 인제 볼게요. 반민족 행위 특별법을 볼게요. 행위처벌법을 볼게요. 예. 자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헌헌법 101 조에 입각해서 그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인제 그때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반민특위와 그다음에 법의 특별재판소를 구성했지 1949 년에. 예. 자 그래서 인제 1949 년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니까 국회에서
반민특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 5일 날 반민특위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그러면 헌법이 1948년에 만드는데 만들었잖아요. 근데 1년 뒤에 가서야 인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고 관련 예산이 통과된 건 뭐냐면 그 중간 사이에 좀 혼란기가 있었어. 일단 여수 순천 사건도 있었고 대구 유견대 반란 사건도 있었잖아요. 등등.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미루다가 결국 1949년 9월 달에 그 뭐냐면 반민특위 이제 뭐냐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헌법 다시 이제 좀 수정하면 처벌법은 1948 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9월 22일 날 만들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시행을 못 하고 있다가 1949 년에 관련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서 인제 활동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법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48 년. 이거 중간에 앞에 여수 순천 사건이나 뭐 대구 유견대 관련 사건을 혼란기에 겪다가 나중에 이제 1949 년에 그 법에 의한 이제 반민특위나 관련 예산들이 통과돼서 1949 년에 가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1년 뒤에 활동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반민특위 활동을 보겠습니다. 이 반민특위의 이제 는 약칭이고 풀네임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반민특위 쓰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 예. 그 하여튼 반민특위의 활동 내용을 보면 박홍식, 그다음에 노독술, 그다음에 최남석, 이강수 같은 예전에 친일 활동을 했던 친일파들을 체포를 하죠. 근데 이승만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예. 이승만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적개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갖고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일본하고 몇 번 수교를 하려고 이제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이승만이 "너희들이 뭐냐면 일제 35년 동안에 지배에 대해 철저한 사과가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 인제 너희들 수교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제 한 번은 이제 일본에 가 갖고 뭐 축구를 인제 하려고 이제 갔는데 일본 팀이었는지 하여튼 한국이 일본에 갔는지 그때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하여튼 자세히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이제 이승만이 만약에 "너희들 인제 와서 일본한테 지면 어 어 처벌받는다." 막 이렇게 막 협박을 주니까 그때 가서 이제 뭐냐 이때 일본한테 이제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제 한국팀이 결국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이승만이 그만큼 인제 뭐냐 반일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친일파들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승만 정권이 자체가 좀 정권 기반이 약하잖아요. 이승만이 오랫동안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정권을 다지기 위해서는 친일 관료들과 친일 경찰들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들을 처벌하면 자신의 어떤 정치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인제 반민특위 활동을 견제하고 억압을 했죠.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하나가 뭐냐면 국회 뿌락치 사건이 있어. 이 첫 번째 사건이 국회 뿌락치 사건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 뿌락치 사건은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얘기해야 되겠네. 1949년 3 월에 재헌국회 내에서 민족 자결주의 이름 아래 이제 외국 군대 철수안과 남북 통일 협상안 등 을 이제 통과시키려다가 이게 공산당 주장과 이제 일맥상통한 다 이름으로 그 주장을 한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학순 13 명을 검거한 사건이에요. 이게 공산당이 주장한 내용하고 똑같지 않냐. 그래서 얘네들은 "공산당이 뿌락치다." 하면서 검거한 사건을 뭐냐면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반민특위 사건이 이제 습격 사건이 됐죠. 요때 이제 뿌락치 사건 때 잡혀갔던 그 김혁순 등 이런 사람들은 반민특위 활동을 적극 지지했던 그런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반민특위 사건 특이 습격 사건인데 이건 뭐냐면 그때 인제 조은선이라는 사람이 있어. 서울시 시경 중에 사찰 과정인 조은선이라는 사람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를 하니까 어 그 뭐냐면 반민특위에서 얘를 잡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반발로 서울 중부 경찰 서원들이 경찰서 서원들이 반민특위의 특경들을 포위하고 대원을 무장해제시킨 사건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반민특위 직원 35 명을 또 연행해 갔거든요. 자, 이런 두 사건으로 인해서 인제 뭐냐면 와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반공을 우선시한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가 나타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두 번째 두 가지 사건이 국회 프락치 사건과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승만이 반민특위 해산 특별 뭐냐면 담화문을 이제 공포하죠. 예. 그래서 요거 좀 한번 볼게요. 요건데 음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반민특위 특별 담화문이 이승만이 공포한 그래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반민특위의 사업에 대한 견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가장 심했던 자만 처단하고 나머지는 간대한 것이 인정을 퍼고 인심을 수습한 도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오 반민족 정신이 죄를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니 이 정도 처단으로 좋게 민족 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어 생각한다. 더욱이 38도선이 그대로 있고 시국이 혼란하고 인재가 부족한 이때에 반민족 행위 처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특별 담화해갖고 이제 해산시켰다 반민특위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제 반민족 행위 범위가 오히려 축소됐고 처벌받은 사람이 7-1-8 중 극소수고요. 사형은 딱 한 명 받는데 그 사람도 뭐냐면 6.25 전쟁이었으니까 풀어줬어요. 예. 그래서 친일파 처벌 기간이 단축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항상 이제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요거죠. 반민특위 실적하고 프랑스의 때 나치 협력자 처벌하고 인제 있잖아요. 드골 대통령 때 그죠. 프랑스가 한동안 이제 독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나치에 협력했던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 보면 이게 볼 수 있는 게 사형이 한 건인데 여기는 사형 선고가 6,763 물론 이거 선고만 한 거고 실제 집행한 건 한 767 건이에요. 예. 근데 또 직결총이고 포함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형당하고 죽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인제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비했다. 그때 확실하게 이제 척결을 해야 되는데 척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특이하게 우익은 보통 우리가 우익이라고 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대개 보면 민족주의자들 아니에요. 보통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 보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민족주의자가 아니야. 오히려 민족주의자는 저쪽 그 어디예요? 어 그쪽이죠. 그 자익 쪽. 그러니까 이제 진보고 오히려 민족 그 우익은 반민족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친일적인 어떤 성격이 되게 강해. 우리나라 그 보수는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 보수로 남게 되고 당연히 이제는 반민족적이고 어떤 친일적인 성격이 띠고 있다라고 이제 보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얘기를 어디서 좀 들었어요. 자, 근데 이걸 또 단순하게 또 비등하게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제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활동하다가 생계형 친일도 있었고 뭐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조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상태에서 그냥 이게 나라에 충성한다는 게 그 일본에는 충성인 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 상이었고요. 여기는 프랑스가 이제 나치 통제에 있었던 거는 기껏 3-4 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자기가 프랑스인이고 프랑스로서 교육을 받았는데 나치 협력에는 배반자고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전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이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전에 뭐 태어났더라도 아주 어릴 때 인제 그 나이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제 뭐 이렇게 와서 이 잡혀 갖고 친일파를 처단한 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리거나 젊었을 때죠. 예 그러니까 한일 병합 전에. 그래서 이거하고 약간 단순하게 이제 등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건 팩트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인제 6.25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6.25 전쟁은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근데 그 한국사 능력 검증이나 이런 데 보면 6.25 전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긴 해. 요 부분이요. 예. 자, 그러면 6.25 전쟁에 일어난 배경을 볼게요. 자,
일단 국내적인 거 대외적인 배경을 볼 텐데 먼저 남한내에서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이 있죠. 이런 것들이 북한을 자극시켰다. 그래갖고 이제 북한을 이제 뭐냐면 평양토당을 이제 속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조건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을 삼고 김일성과 그 일당들 먼 산맥을 쫓아내서 거기에서 굶어 죽게 된다. 이렇게 북진 통일론을 이제 주장했던 거고,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그 당시에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이 비교할 때 북한의 군사력이 월등히 높았죠. 예.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군사력이 강했고, 그리고 소련의 경제력 군사력 지원과 그다음 중국에서 우영군을 보내줬죠. 그러니까 조선 우영군은 그 한 4만 명 정도를 보내줬어. 얘네들이. 이게 상당히 힘이 됐던 게 뭐냐면 군대에서는 짬밥이 중요하잖아. 이 조선의 연구는 그 한 5, 6년 동안 일본과 싸웠던 실전을 가지고 있는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부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핵심 부대들이죠. 그거를 보내준 거야, 북한에. 그리고 이제 이때 북한에서 이제 그 부대들을 이 부대들을 저쪽 이제 6.25 전쟁할 때 최일선 부대도 이제 뭐냐면 편입시켰죠.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대들이 그게 이 조선오용구 계통의 부대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도와줬던 이유가 다 있어요. 중국이 이제 국공내전 때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이 한동안 이제 국민당에 몰려 포위당해갖고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군수 보급 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북한이야. 그래서 그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당시 이런 조선 오용군도 보내주고 그랬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의 남진 무력 통일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미 6.25 전쟁 때부터 남북한에 이제 뭐냐면 이런 소규모적인 국지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38도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게 38도선 잘 못 그리는데 하여튼 다시 그려볼게요. 지도를 이건 밑에 있는 지도를 하면 이렇겠다. 예. 지도가 여기 있네. 38도선이 이렇게 그려졌죠. 지금 후전선은 여기인데 38도선 예전에 여기였어요. 여기 다시 그릴게요. 여기죠. 여기 38도선이 요 정도였어요. 이렇게 그리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하지만 여기 지역이 이제 여기 그 이쪽 지역이 이제 항해도 그 지역인데 요 항해도 그 지역이 요 끝자락이 여기가 월경지였어요. 네. 그래서 떨어져 있었고 여기가 개성인데 개성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지금 남한 쪽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어졌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뭐 GPS 같은 정밀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공위성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 38도 선이 정확한 위치를 그 당시 잘 몰랐어. 대충 그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38도 이북 지역에 우리 땅이 있고 거꾸로 38도 이남의 그 남한 지역에는 북한 땅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있고 그다음에 항해도 이 연백평양과 이쪽 지역일 거야. 거기가 이제 뭐냐면 월경지거든요. 그래서 이 월경지를 이제 둘러싸고 또 이제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경이나 뭐 항해도 쪽으로 있고 월경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총격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이 38도선과 좀 문제로 해서 이 남한군하고 북한군이 충돌이 있었고 서로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초전이 발생됐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국외적으로 보면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승리해서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H스9이죠. 그래서 이제 국무장관 H슨이 그 공포를 했던 건데 요 공포 내용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시켰어.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의 국동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와 일본 본토를 거쳐서 육로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시켰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김일성이나 이제 스탈린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남한을 치더라도 미국이 더 이상 뭐냐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H스9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6.25 전쟁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한군이 남한을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남침을 한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 함락되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전소에 낙동강까지 진출해서 이제 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인천 상륙 북상작전 해갖고 또 중국군에 박격을 해갖고 이제 해갖고 후전에 상륙되는데 요거 내용 쭉 있죠. 그래서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공격한 1단계.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 해갖고 다시 북진했던 그 2단계. 다시 중국군이 개입해갖고 서울이 다시 뺏기고 일사후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쪽 금강선까지 이제 물러났다가 다시 이제 그 남한하고 유엔군이 여기 다시 치고 올라서 오늘날 국경선 쪽으로 해갖고 전선이 형성되고 그때 한 2년 동안 고지전이 있었죠. 네.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전면적으로 이제 부대를 투입해서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중간중간 산 있죠. 산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치의 영토를 더 뺏기 위해서 고지전 같은 것들 했어요. 그 고지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4단계로 나눠줬다.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년 동안 급격하게 전선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여기 한번 전선의 변화가 있었고, 이쪽에 전선의 변화가 있었고,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고, 서로 양쪽에 보복종도 같이 행해졌죠. 예,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이제 3단계 끝나고 이제 4단계 정도에 이게 뭐냐면 이제 후전 협상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옥신각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요 피를 더 이상 흘리지 말자 해갖고 1951년에 정도 가가지고 뭐냐면 후전협정이 일어났거든요. 그 후전협정이 일어났으면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니 후전협정이 일어난 게 후전협상이 일어났죠. 후전협상은 이 1951년 정도 일어났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좀 전선을 좀 고착화시킨다 전쟁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쟁을 그만된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판문점 주변에 이제 여기 서부 전선은 그대로 이제 그 전선을 유지한 채 요 동부 전선 있죠. 여기 그 강원도 쪽에 이 동부 전선은 계속 전쟁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채 땅을 이제 뺏고자 고지전이 행해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또 뭐냐면 그 젊은 병사들이 많이 죽었죠. 예. 자, 하여튼 그때 쟁점 상황은 이제 뭐냐면 군사 분계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다음 포도 송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된 거야. 예. 이게 손한인데. 자, 그래서 이제 군사 분계선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제일 쟁점적이었어요. 포도 송환 문제. 그러니까 유엔군은 자유 손환을 낸 거야.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제 소환하자. 근데 이제 공상층은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무조건 이제 본국 손환을 주장이죠. 무조건. 음. 그래서 이제 자국 본국을 소환하자는 거야. 이 제네바 회담에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어 그 무조건 본국 소환 원칙이야 제네바 협정은. 근데 이 제네바 회담이 맺어진 그때 그 조항이 맺어진 이유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 이제 그 상대방 폰을 잡아다가 자기 군대를 삼는 경우가 빈번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고자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때 상황은 좀 달랐죠. 6.25 전쟁 때는 뭐냐면 공산층이 내려왔는데 이때 남한 내에서 의용군을 징병을 해가지고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징병을 해가지고 그 당시 남한 청년들이 그 공산군에 들어간 경우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냐면 무조건 복수하면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징병 당했는데 북한군에 편입됐는데 얘는 여기 가야 되거든요. 북한으로 가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군에선 이거는 이제 자유소환하자 해가지고 결국 옥신각신 하다가 유엔군 뜻대로 자유소환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현재 전선은 군사 분계선을 하고, 그게 아마 이제 이 정전협정이 1954년 8월 달인가 이렇게 맺어진데, 8월 그 며칠 전에, 맺어진 며칠 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군사 분계선 정하고, 포로의 자율송환을 타협해갖고 이제 결론냈다. 그래서 1953년 8월 며칠인가 그럴 거예요. 정전협정 7월 며칠인가. 근데 정확한 요일은 제가 이게 며칠이다? 7월 27일이다. 타협이나. 그래서 이제 이 7월 27일 그 전날 7월 26일 날 그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군사분계선 걷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비무장지대 약각 2km씩 해갖고 해서 양쪽에 물려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후전선을 만드는 거죠. 이쪽이 후전선이고 여기에서 각각 2km 비무장지대를 만든다는 그 내용을 이제 담았죠. 예, 요거 내용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 협정에 따라 4개국 구성된 중립국 그 위원회가 파견되죠. 예. 그래서 중립국 위원회가 파견됐고요. 잠깐만요. 예. 중립국 감독위원회다. 감독위원회가 파견됐고, 그다음에 군사정정위원회, 비무장제가 설치됐고, 고위 정치회담을 1년 뒤에 소집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고위 정치회담을 소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제네바 정치회담이죠. 요거부터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정전협정에 따라서 제네바 정치회담을 소집했는데, 요때 이제 통일의 위견 차이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는 중국군 철수와 유엔 감시 아래 북한만의 자유선거를 실시하려고 이제 했고, 그 유엔을 포함한 외세 배전 자유선거 실시, 외국군 철수.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의 위견이 좀 달랐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정전협정에 따라서 이제 제네바 정치회담을 개최했다. 이 내용인데 한번 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전회담부터 따라 정전협정에 따라 1954년에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렸다. 자, 제네바 정치회담은 총선거를 통해 남북통일 정부 수립,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를 논의했는데, 하지만 참가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여기 북한은 어, 남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중국군 철수와 유엔 감시의 북한만의 자유선거 실시, 그리고 북한은 유엔을 포함한 외세를 배제한 자유선거 실시, 이런 것들. 자, 결국 결렬되었고, 이로써 한반도는 평화적으로 전쟁을 종료하지 못하고 전쟁은 잠시 중단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정전이라는 말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 정전인데, 정전은 그 종전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진짜.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잠시 정전, 후전하고 있는 거야. 후전의 의미예요. 예.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정전, 잠시 쉬고 있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요걸 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자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얘기한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전이나 종전협정 바뀐다고 해서 남북 간의 어떤 대치 국면이 해결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뭐 종전협정에서 서로 도장을 찍어도 뭐 다시 전쟁할 수 있죠. 이거 어차피 종이 쪼개야지 불가능한 거니까. 예,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 제네바 정치회담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약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베트남 문제가 여기에서 다뤄졌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문제가 다뤄졌고, 이때 베트남이 17도선인가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남베트남, 북베트남 이렇게 나눠진 회담이 제네바 정치회담이야. 예. 그래서 주요 논쟁은 베트남이었어. 한국은 부수적인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중에 3대 사건이 있어. 그 앞에서 얘기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있고, 거창 양미 학살 사건 다 알죠?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이 있어요. 이 국민방위군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이제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때 중국군이 이제 막 이렇게 남치해 보니까 서울이 이제 뭐냐면 다시 중국군에 뺏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한 정부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얘네들을 서울로 그대로 놔둘 경우에 어떻게 서울 경기 지역의 사람들, 얘네 북한군으로 다시 이제 북한이 여기 장악한 다음에 얘네들 또 징집해서 북한군을 이렇게 편입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들 급히 국민 방위군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국민방위군을 이제 뭐냐 남쪽으로 이제 소개시킨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정식 군대로 편입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그 20대 젊은이들을 대규모 이제 징집을 해가지고 국민방위군 이름으로 이제 집어넣고 이제 남쪽으로 철수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철수하는 과정에서 교통도 제공해줘야 되고 숙식도 제공해줘야 되고 의복도 제공해줘야 되고 등등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어. 예. 그래서 맨몸으로 걸어가지고 그 뭐냐면 집결지점으로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가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옷도 지급해야 되잖아요. 겨울옷도 지급했는데 지급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 과정에서 거의 뭐 몇몇만 그 수만 명이 이제 굶어 죽고 얻어 죽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나중에 알려진 거야. 근데 정부에서 지원금 안 줬냐? 그거 아니에요. 지원금을 줬긴 했는데 요 중간에 국민방위군 그 장교들이 그걸 띄어먹은 거야.
횡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횡령돼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것들 제공을 안 해주겠죠. 고통이니 뭐 의복이니 이런 것들, 그 식사 같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 거고, 결국에는 그 사건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국민방위군 그 관련된 장교들을 이제 잡혀갖고 총살당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3대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휘사 이제 토벌하는 과정에서 거창 양민이 대규모 이제 학살 사건도 있고, 그때 이 민간인들이 국군이나 미군대에서 많이 죽었어요. 예. 노원이 학살 사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미군하고 북한 저희 남한만이 이제 그 북군만이 이제 뭐 민간인 학살이냐? 그건 아니죠.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부역자 색출을 명목으로 등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또 북한군도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군인들과 의사와 뭐 그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예,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학살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울산 국민보도 연맹 사건 희생자 관련된 내용인데 사료를 한번 적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보도연맹 이거 좀 외워두세요. 단체 명칭을.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의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막대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국토의 초토화, 격심한 인구 이동이 있었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선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인구가 이동했는데 상당수는 북쪽으로 가는 거는 북쪽이 남쪽으로 가는 피난민이 많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원래는 항해에 살았다가 그 조상이 아버지가 살았다가 여기 내려왔다고 하잖아요. 거제 쪽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남북 간의 적대화가 형성되면서 민족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는 거. 그래서 분단 체제가 확고하고 구구 반공 이데올로기가 형성됐고요. 남북 간의 독재 정권 그걸 적절하게 이용해 갖고 반미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체결했어요. 자, 요걸 이제 얘기하기 전에 좀 뒷배경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잠깐만요.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요? 그 전에, 어, 휴전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포로 교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남한 측에 이제 그 포로 수용소는 거제도가 있어요. 거제도에 대규모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요게 이제 방공포로도 있고 뭐 공상포로가 있어갖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한때는 이 거제도 수용 소장님 그 잡혀가지고 포로도 또 포로가 되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정정협정 협상을 이제 반대했던 후전 회담을 반대했던 인물이 이승만이야. 이승만은 말도 안 된다. 지금 북진 통일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무슨 휴전이냐? 하면서 이제 관제대명도 익히고 막 그 뭐냐 휴전회담을 막 뭐냐 반대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이 포로들 거제도에 있는 그 포로 중에 방공 포로도 있죠. 그 방공 포로를 미국의 승인 없이 그냥 풀어줘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회담 도중에 방공 포로가 이제 대규모 석방됐다는 소문을 들은 미국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당하겠죠.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하고 중국군이 이제 대표가 막 따지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승만 이참에 죽이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승만을 죽이긴 좀 아까워. 그래가지고 일단 살려는 주고 이승만의 어떤 이제 불만을 좀 잠재워 줄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이승만이 평소에 요구했던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방공포 석방, 그 다음에 후전에 반대하여 국도 통일 주장한 방면에 그 미국은 후전 전략을 추진했죠. 그때 이제 이승만이 북진 통일을 막 주장하면서 후전에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 미국 입장일 때는 거기 계속 미국 사람들이 막 피 흘리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빼려고 했어. 예. 그래서 입장 차이가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더 이상 후전 회담을 방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뭐 지지는 안 해주는 상관없는데 방해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방해 안 하는 조건으로 뭐냐면 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이제 체결한 거죠. 이승만의 요청에 따라서.
자, 그 목적은 공산주의자의 더 이상 이제 오판에 의한 재침 방지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입각해서 이제 그 당시 미군이 육해군을 주둔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주둔시킨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남한을 공격한다는 거는 꼭 누굴 공격하는 미국을 공격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더 이상 김일성이 오판해 가지고 그 H3나인처럼 오판해 갖고 남한을 공격한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전쟁 나면 미국의 개입을 정식 하야한다. 물론 이제 단서가 있어요. 근데 부 그 이승만이 미국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그래서 전쟁이 나면 미국은 빼겠다. 도와주지 않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확실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인제 단서를 뒀죠. 자, 그래서 인제 결국 이 한미 상위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국 내 민군 기지 설 한국 내에 미군 기지가 설치 용인됐고요. 그다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 사령관이 양도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작전 지휘권은 이제 전쟁 중에 이미 이제 유엔 사령부 미군은 비양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했다가 이걸 공식화시킨 것이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이 6.25 도중에 뭐 대전 협약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이미 미군은 넘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평시작전권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왔죠. 전시작권은 아직까지는 이 유엔 미국이 갖고 있어요. 미국이. 예. 그래서 전쟁 나면 그 유엔은 미국의 지휘 아래 인제 전쟁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경제 원조를 받았고요.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대신에 체결 조약으로 방위조약 체결 등으로 정전협상을 준수할 걸 입장을 밝혔다. 이게 서로 이제 딜한 거죠.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이제 정전협상을 그 입장을 이제 협상을 이제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이제 한국 정부가 밝혔어요. 예. 물론 도장은 안 찍었어. 거기에 이승만 그 사인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정전협정에. 자,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인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보가 인제 이 조약에 의해서 이제 보장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이승만의 신의 한 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도. 이승만이 뭐 독재는 했지만 이 사람이 외교적인 어떤 감각은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인제 미국하고 딜을 해 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미국부터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받았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전쟁 후에 북한은 전쟁의 책임을 좀 누군가 인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참에 인제 남로당 계열을 수청했죠. 그리고 일부 인제 뭐냐면 연안파나 소련파도 수청하고요. 그 과정에서 인제 누구야? 아 박헌영이 인제 그 미국에 간첩을 올려 갖고 총살당하죠. 김일성의 권력 집중이 일어나는데 요 부분은 나중에 북한사 좀 할 때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6.25 전쟁 관련된 내용을 끝났고요.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0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0 번이에요. 자, 그다음 이승만의 독재 및4.19 혁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전에 그 6.25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잠깐만 이제 좀 볼게요.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심화 교재 정리를 좀 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 냉전을 바라보는 관점. 예, 그 보면 정통주의 관점이 있고 수종주의, 신수종주의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 6.25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강대국의 대리전이다. 예, 정통주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수종주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신정통주의, 신수종주의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존스 커민스의 어떤 한국 전쟁의 견해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인제 정통주의 관점이죠. 그래서 인제 주로 이제 북한이 인제 구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스탈린이 지원해 줬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엔 남침이 거의 정설이에요. 이미 이제 소련의 기밀 문서가 이제 어 공개됐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관점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고 한번 읽어 보세요 그냥.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승만의 독재 및 4.19 혁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시기를 이제 보통 1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1 공화국.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몇 공화국이죠? 6 공화국이죠 지금. 네. 보통 6 공화국을 그 노태우 정권으로 잠영하고 있는데 지금 6 공화국이에요. 예. 하여튼
그때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이렇게 공화국이 회차가 바뀌는 건 뭐냐면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6공화국 이런 식으로 했는데 1공화국 때는 이승만 때 이제 1공화국이라고 했다. 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승만 정부 관련된 내용은 여기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